안녕하십니까. 박 교수의 고시행정학 13번째 시간입니다.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된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어 공부하시는 분, 특히 이제 토익이나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작정 따라하면 쉽사리 해석되는 하 교수의 영문 독해도 많이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정책 단계 중에서 정책 집행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책 집행 연구 전개라고 해서 제가 이제 고전적 행정이론과 이제 그 대상을 지금 정리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으면은 집행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정해놨는데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70년대 미국에서 정책 집행에 대한 연구가 강화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다 잘 되지 않아서입니다. 집행이 잘 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요건 머릿속에 꼭 그려두셔야 됩니다. 이러면 집행이 잘 되겠다? 그러면 집행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좀 문제가 있겠는데 그러면 집행에 결과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 건설에 관한 입법을 많이 내놨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회 건설? 이거 뭐지? 자, 우리도 한때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범죄를 척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범죄와 전쟁하려니 뭐 어떻게 총 차고 나가라는 이야기인가? 장검을 차고 나가라는 이야기인가? 되게 헷갈립니다. 위대한 사회, 이렇게 되는 게 미국을 위대한 사회로 만드는 거다. 뭐가 문제, 소위 말하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것인지 되게 좀 애매한 형태의 입법, 결정이 돼서 나오고 그것이 애매하다 보니까 집행 과정에서 많은 난관을 겪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범죄와의 전쟁, 경찰분들에게는 소매치기 몇 명을 잡아라. 강간범을 몇 명 잡아라. 그 다음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해당 사람을 며칠 잡아라. 이러는 게 편하지. 범죄와의 전쟁 이렇게 죽어서 결과적으로 범죄를 척결하려고 한다? 애매해서 집행 자체에서 그게 혼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애매한 법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연방제라고 하는 미국의 특수성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은 연방정부가 줍니다. 돈은. 근데 집행은 주민들의 투표로 인해서 만들어진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간부가 담당을 합니다. 내 돈 아닌데 막 주면 되죠.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원하는 대로의 어떤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오클랜드 사업의 실패라고 하는 예로서 보기가 들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소수민족 취업계획이 오클랜드시에서 시행이 됐었는데 돈은 연방정부가 주고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돈 따로, 기획 돈 따로, 집행 따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자, 세 번째는 엄격한 권력 분립도 문제가 되는데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행정 별도로 나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입법, 행정 별도로 나눠져 있다. 입법부가 생각하고 법을 만들었는데 집행은 행정부에서 엉뚱하게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집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변화인데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전통적인 조직인 계층제, 이 사다리꼴 모양의 조직이 네트워크 조직,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크 점점점으로 연결되는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 조직이 만들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계층제의 경우는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는 당연히 집행이 됩니다. 네트워크 조직은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고 자기네들이 집행하는데 결과적으로 전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변화, 이와 같이 크게 네 가지. 오클랜드 사업의 실패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정책 집행에 대한 연구 배경이 됐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책 집행의 유형으로서는 나카무라라는 사람하고 스몰우드라는 사람이 분류한, 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분류한 분리 형태가 대표적인데, 모양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사각형 그려놓으시고 대각선 그으시고 결정자, 집행자. 결정자의 권한이 크고 집행자의 권한이 작은 겁니다. 결정자의 권한이 작고 집행자의 권한이 큰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자, 순서대로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형, 협상형, 재량적 실험형, 관료적 기업가형 이렇게 나누는데 참 외우기 쉽게 7자, 6자, 석자, 6자, 7자 이렇게 갈매기 꼬리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순서를 잊어먹을 일은 없으시죠? 되셨습니까? 정책 집행의 유형에서 결정자의 권한이 가장 큰 건 어느 거냐? 고전적 기술자형. 정책 집행의 유형에서 집행자의 권한이 가장 큰 건 어느 거냐? 관료적 기업가형. 정리되셨습니까? 네, 7자, 6자, 석자, 6자, 7자. 이런 모양이더라.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이임형, 협상형, 재량적 실험형, 관료적 기업가형. 되셨습니까?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 결정자가 모든 거 다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에 한해서만 집행자에게 그 부분은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전적 기술자형입니다. 저 같으면은 아마 이순신 장군께서 아마 이 거북선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설계도를 다 우리 그리셨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그렸는데 배가 실제로 뜨고 속력을 낼 수 있느냐는 것은 배를 만드는 사람이 아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집행자가 니네가 뭐 이 못을 쓰든 저 못을 쓰든 못을 안 쓰고 조립을 하든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하되 최소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러한 크기의 위에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입과 옆에서 포를 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다 정해주고 그 실제로 배가 뜨고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자에게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지시적 이임형이라는 건 뭐냐? 결정자가 명확하게 목표를 수립합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시켜놓고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수단을 집행자가 고안하도록 권한을 주는 겁니다. 요거 이제 소위 말하면 집행자의 권한이 조금 더 커졌죠? 그렇죠? 세 번째, 협상형입니다. 정책 결정자가 목표를 수립하고 집행자와 목표나 목표 달성 수단에 관해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자가 집행자에게 의견을 묻고 목표를 수립하는데 집행자는 목표 달성 문제와 관련해서 결정자와 협상, 의논을 하고 서로의 권한이 이쪽 면에서는 결정에서는 결정자의 권한이 크지만 집행에서는 집행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형태로 나타나겠죠. 자, 네 번째, 재량적 실험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불확실성이 있을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책 결정자가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거나 또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서 문제가 될 때는 결정자도 정확하게 이거 하라고 지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상적인 목표만 제시를 합니다. 이런 것을 달성했으면 좋겠다. 추상적인 목표만 제시를 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는 집행자가 재량권을 크게 갖는 겁니다. 하여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서는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가장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의 유형이 어느 거냐? 재량적 실험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관료적 기업가형. 여기서 관료는 행정관료일 거고요. 관료가 기업과 같이 움직인다. 여러분, 행정은 원래 집행이 원래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담당하는 자가 기업과 같이 움직인다. 여러분, 우리 기업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벌그룹을 만들었던 정주영 씨나 이런 분들 같이 자기가 새로 만들고 자기가 관리하고 모든 걸 다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서 주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50 우리나라의 경우 50 들어서기 전에 최규하 대통령 결정자, 전두환 합수부 본부장 어떤 집행자. 중요한 건 최규하 대통령이 뭔가를 만들어서 전두환 합수부장에게 이거 하라 이렇게 시켰던 게 아니고 합수부장이 모든 거 다 만들어 가지고 가서 대통령에게 도장 찍으십시오 했던 겁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관료적 기업가행입니다. 기업가라는 건 단순한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월급 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일정한 회사를 만들고 키워온 사람의 이야기가 기업가입니다. 그걸 다 한다는 거죠. 집행자가. 정리되셨습니까? 보존적 기술자형, 지시적 이임형, 협상형, 재량적 실험형, 그리고 관료적 기업가형. 집행자의 권한이 가장 큰 건 어느 거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일 아래인 관료적 기업가형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창의적인 방법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어느 거냐 그러면 재량적 실험형이고. 정리되셨습니까?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문제죠. 예. 자, 정책의 명확성과 지식의 완전성. 무슨 말이냐?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집행이 잘 되죠.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도 명확하면 결과적으로 집행이 잘 되겠죠. 애매하다 그러면 당연히 처리가 잘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효율성입니다. 이것은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의사소통, 의견이 잘 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 하세요? 의문이 없어야 되죠. 아, 그렇습니까? 혹시 이건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집행자 간에도 의사소통이 잘 되면 좋은 거죠. 됐습니까? 세 번째, 정책 집행자의 리더십과 권한의 문제입니다. 자,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달성하도록 조직 구성원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힘이 리더십입니다. 이끌어 나가는 거. 당연히 집행자의 리더십이 강하고 권한이 커서 집행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모든 것에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이 넓다면 그만큼 집행이 잘 될 겁니다. 그렇죠? 네 번째, 정책 집행자의 성향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 정책을 좋아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집행자가 좋아하면 당연히 집행이 잘 되겠죠. 되셨습니까? 다섯 번째, 자원. 이건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정보, 기타 여러 가지가 풍부하면 당연히 집행이 잘 되겠죠. 없는 살림 짜내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있는 상태에서 집행해 나가는 거 잘 되겠죠. 자, 여섯 번째, 집행기관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집행기관에 서로가 의견도 잘 통하고 우위도 좋고 좋아하는 사이고 그러면 당연히 집행이 잘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 어느 거냐에서 시험이 가장 많이 나왔던 보기가 정책 결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라고 하는 보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기관의 상호 간의 관계가 좋으면 결정이 잘 되겠죠. 집행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 멀리 나가셔서 결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가 좋으면 결정이 잘 돼서 또 명확하게 나올 거니까 집행도 자동적으로 잘 나올 것 아닙니까? 2단계, 3단계 건너뛰어서 나오는 것은 객관식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객관식 시험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구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상호 간의 관계가 좋으면 집행이 잘 되는 거고 결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가 좋으면 결정이 잘 되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표준운영 절차가 있으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건 둘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모두 예상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법규로 제정해 놓은 상태가 돼서 그대로 따라서 하면 집행이 잘 된다. 그건 좋은 거죠. 표준운영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실들을 다 일정하게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SOP, 표준운영 절차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환경의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표준 운영 절차를 들이대서 이게 어느 쪽에 맞느냐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학교에서 실제로 해봤던 건데요. 학생이 전과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학교 규정엔 전과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과 규정이 없으니까 못 해줍니다. 그럼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전과 규정이 없으면 표준 운영 절차에 정해지지 않은 어떤 것을 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생각나십니까? 우리 정책 이념할 때 예전에는 합법성을 따졌는데 법의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는데 최근에는 법을 규정한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한목적성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 보다 적극적이 됐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것 정리 제대로 하셨으면 바로 요것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표준 운영 절차는 합법성과 관련되는 겁니다. 미리 정해놓은 거니까 합법성과 관련되는 겁니다. 합법성과 관련된 것은 정해놓은 것에서는 좋은데 정하지 않은 것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부분, 목적에 맞는 형태의 것을 찾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우리 그런 규정 없으니까 못 해줍니다. 이게 제일 바보 같은 대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정책 집행에는 순응과 불응이 따릅니다. 순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정책 집행에 따라가는 행동이죠. 불응은 안 따라가는 행동입니다. 되셨습니까? 불응은 안 따라가는 행동입니다. 자, 그랬을 때 순응의 발생 원인과 불응의 발생 원인을 보면 되는데 어느 한쪽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느 한쪽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정리할게요. 순응의 발생 원인. 권위에 대한 믿음. 저 사람, 저 양반 원래 저거 잘하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이 하는 건 따라야지. 그러면 당연히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설득을 하면 따라갑니다. 개인적 이익에 합치하면 따라갑니다. 저거? 내가 이득인데 당연히 따라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강제, 제재를 통해서라도 강제로, 억지로라도 따라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음번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정책 집행기간의 장기화가 되면 잘 따릅니다. 요거 잊지 마십시오. 집행기간이 보다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점차 거기에 적응하고 순응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갑자기 바뀌면 몰라. 너 저거는 어떻게 해? 하고 낮아빠지면 안 따라가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많이 틀리는 리을 미음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강제 제재도 순응의 발생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억지로이긴 하지만 정책 집행 기간의 장기화도 순응의 발생 원인입니다. 장기화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불응의 발생 원인은 요거 앞에 다 있으니까 따로 이야기할 게 없는데 기존의 가치 체계와 대립합니다. 저거 하면 내가 믿었던 원래 생각과 달라지는데? 내가 그만큼 손해보는데? 안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책의 모호성과 기준의 비일관성입니다. 요건 정책이 모호하면 요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면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갑니다. 너는 분명히 이번에 아니야. 그러면 그래 그럼 난 지지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게 때에 따라서 어떻게 되면 그게 포함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안 따라갑니다. 잊지 마십시오. 금전적인 욕심, 요건 앞에 이제 그 개인적 이익에 합치하느냐 합치하지 않느냐 문제인데 금전적으로 내가 봐서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당연히 안 따라가는 거죠. 순응 불응의 원인도 생각을 한번 해두셨으면 합니다. 자, 불응의 구체적인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첫째, 의사소통의 고의적 왜곡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상관에게 명령을 받았어요. 야, 너 오늘까지 100개를 해. 나 오늘 100개 못하고 한 7, 80개만 하고 가야 되는데. 뭐냐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 때 적당히 왜곡해서 전달 받았는데 가능한 많이 하래. 가능한 100개까지 하래. 가능한이란 말을 앞에 넣으면 가능하지 않으면 100개까지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고의적으로 왜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지연. 안 하고 뻗팅기는 거죠. 하려면 하고 말고. 당신은 대통령의 경우에 4년 하면, 5년 하면 그만이지만, 나는 평생 공무원인데, 알아서 하지 뭐. 이제 여러분,
그 집권자의 임기 말이에 가면은 레임덕이라는 영상이 나타나죠. 네, 그게 이게 뻗당기는 형태, 지연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책의 임의 변경이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만일 위에서 우리가 말한 못 사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종의 어떤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신들이 꼭 포함돼서 이득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의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아예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지원금이 나왔는데 그냥 묶어놓고 안 주는 거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겉으로는 따라가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안 하는 겁니다. 형식적 수능이 바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정책 취소회로의 유도,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을 자꾸 동원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안 따라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취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집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간결하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